소크라테스는 어린 시절부터 석공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 석공일을 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대 그리스는 대리석 건축 위주라 석공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석공일을 배우며 노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박함을 몸에 익혔고 혼날 돌을 끊임없이 깎아 형태를 드러내듯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 그 답변에서 지혜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잔심부름도 하였던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할 때 이때의 일을 비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기의 탄생을 돕듯이 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태어나도록 돕는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철학입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음악, 체육, 시와 문학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들과 대화하며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린 시절 얘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돕던 석공일에서 수많은 망치질로 조각이 완성되듯 사람의 말과 생각을 끝까지 듣고 분석하는 태도를 익혔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자 소크라테스는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중무장 보병이었던 그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인내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쳤습니다. 전쟁은 10년간 3번 일어났으며 4번 참전하였습니다. 첫 전투에서 그는 이미 철학자가 아닌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부상당하여 적진에 남겨진 공묘를 단신으로 구해올 만큼 전우애를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암피폴리스 전투를 끝으로 소크라테스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소크라테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며 도시의 거리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질문을 쉽게 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고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사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이 문답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았고 책도 쓰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토론에 이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훗날 유명한 철학자가 되는 플라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 시장 상점을 기웃거리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한 제자가 왜 이렇게 시장을 자주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심보다 절제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항상 맨발인 그를 사람들은 맨발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의 질문들과 답변들은 사람들을 미명에서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지혜란 자신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도덕의 기준이 신의 뜻인지 본질적 가치인지를 물으며 경건한 것은 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가? 아니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21세기의 현대 윤리학에서까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온 나라에서 그의 대담을 들으려 모여들었고 강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에게 수많은 질문과 답변을 던졌고 또한 수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연설을 마친 한 정치가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지혜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지요 라고 정치가는 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많은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가요? 다시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그건 꼭 그렇지는 않겠지요. 정치가가 답하였습니다. 그럼 경험이 있어도 어리석을 수 있다면 지혜는 단순히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군요.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자 정치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혜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의 말에 정치가는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답을 가르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시장을 거닐다가 한 궤변가를 만난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의란 간단합니다.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강자가 법을 만들고 법이 정의란 말입니까? 그의 대답에 소크라테스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기준이지요. 그럼 강자가 자기 이익이 아닌 법을 만들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궤변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 물음에 궤변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과 권력이 항상 옳지 않음을 지적한 일화입니다. 시장에서 무장한 젊은 병사가 지나가자 소크라테스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결의가 가득하군. 내일 전투에 나갑니다. 저는 용감한 병사가 될 것입니다. 병사가 답했습니다. 훌륭하네. 그런데 용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용감한 건가? 예를 들어 위험을 모르는 아이도 용감한 건가? 그건 아니지요. 그건 무지일 뿐입니다.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군. 소크라테스의 말에 병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의군. 그런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 일인가?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모한 행동은 어리석겠죠. 그렇다면 다시 묻겠네. 용기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재차 물었습니다. 한참 깊이 생각하던 병사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옳은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자네는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용기를 향해 가겠군. 이 문답으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와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결혼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명한 극과 극의 부부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특히 크산티페는 성격이 급하고 잔소리가 많은 아내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돕지 않고 제자들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기만 하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대문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계속하였습니다.
화가 폭발한 크산티페는 물항아리를 들고 나와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천둥이 친 뒤에는 항상 비가 오는 법이지.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그런 성격의 아내와 결혼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사람들이 성질 사나운 말을 길들여 훌륭한 기수가 되듯 나는 크산티페와 함께 살면서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있네. 크산티페가 단순히 나쁜 아내로만 알려진 것은 후대의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했고 집안일과 생계를 돌보지 않았으니 크산티페의 불만은 충분히 현실적인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은 순종적인 역할을 요구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강한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크산티페가 어린 자식을 안고 감옥을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죽게 되었군요.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죽는 게 더 낫겠는가? 이 일화는 감정에 호소하는 아내와 끝까지 이성적 태도를 유지하는 소크라테스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제자와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은 차츰 그를 위험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인인 멜메토스와 정치가인 아니토스 그리고 연설가인 리콘에 의해 고발당하였습니다. 그의 죄목은 전통적인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퍼뜨렸다는 것과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위협한 사상적 영향력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소크라테스는 변론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지를 깨닫게 했을 뿐이다. 나를 풀어주어도 나는 계속 질문하고 비판하며 깨우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 500명의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 재판 방식은 독특했는데 유죄 판결 후 피고와 고발자가 각각 형벌을 제안하면 배심원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고발자 측 제안은 사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응으로 나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국가 영흥식당에서 평생 무료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발언은 배심원들을 더욱 자극하였습니다. 배심원 투표 결과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벌 방식은 햄록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범죄 처벌이 아니라 권위를 비판하고 사회를 불편하게 만든 질문의 결과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삶은 죽음에서, 죽음은 삶에서 이어지고 우리는 태어나기 전 이미 진리를 알고 있으며 영혼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속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는 왜 울고 있는가?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 크리톤이 이 판결은 부당한 것이라며 준비를 해두었으니 탈옥을 권유하였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나도 부당하게 행동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가던 소크라테스가 제자 크리톤을 불러서 남긴 마지막 말은 닭을 한 마리 빚진 게 있으니 잊지 말고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말한 대로 살고 살았던 대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한계, 욕망, 무지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부는 덕에서 생긴다.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품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여섯 번째, 악법도 법이다. 법과 규범, 그리고 질서를 함부로 깨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아테네를 깨우는 쇠팔이다. 자신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지만 그 질문이 사회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진리를 따르라. 진짜 옳은 것을 따라야 하면 온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아홉 번째, 좋은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 진정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외적인 불행에도 본질적으론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열 번째, 교육은 불을 붙이는 것이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하는 것이 곧 교육의 핵심입니다. 글로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소크라테스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글은 질문에 답할 수 없고 진짜 지혜는 대화 속에서 나온다로 생각한 그는 평생 사람들과 대화로만 철학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은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글을 남긴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틀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Thank you for watching.